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네, 잠시 뒤 이번 경선의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충청권 개표 결과가 처음 공개됩니다. 민주당 경선 상황을 비롯한 대선 전국 움직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금 35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40분에 딱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첫 경선인데 어떤 과정이 좀 준비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이제 첫 충남 대전의 결과가 민주당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첫 결과이다. 이 결과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호남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고 이 호남 표심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따라서 이제 이 바로미터가 되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네네. 민주당 경선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사실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을 받아서 과반으로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이 결선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중요한 고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은 한 크게 보면 시기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 나뉘어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사실은 권리당원하고 일반 당원들 대전 충남에 한 5만 한 2천여 명 네. 정도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당심에 대해서 많이 당원들이니까 당심을 많이 반영한 결과가 나올 거고 예. 소위 말하는 슈퍼위크가 1차 슈퍼위크가 9월 10일부터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있는 대전 충남 충북, 강원, 대구 결과까지 포함해서 1차 지금 민주당에서 모았던 선거인단 지금 한 1차는 한 5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거와 권리당원 표가 이제 보태서 1차 결과가 나오고 이후에 이 결과를 반영한 것 가지고 호남에서 이제 이 호남이 포함되는 슈퍼위크가 2차 슈퍼위크가 10월 초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거의 이제 결과는 마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마지막 10월 10일 전 경기, 인천, 서울까지 모은 최종 전 3차 슈퍼위크가 이루어져서 총 한 지금 현재 3차 선거인단은 모집 중인데 총 전체 한 220만 이상 정도 선거인단과 당원들의 투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규모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 왼쪽을 보시면 현장 모습도 지금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청권 개표 결과 약 한 2, 3분 뒤에 이제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최 전 의원님께서 오늘 결과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일단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가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대의원은 거의 조직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조금 더 득표율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당원 표는 거의 여론하고 결과가 수렴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조직표가 더해지니까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조직표가 강한 후보의 그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직표는 어느가 강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전통적으로 조직의 세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친문 의원들이 세가 많겠죠. 그리고 그 친문 의원들이 이낙연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정세균 후보의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다져진 표라 그 대의원 표나 일부 조직 표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더 득표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쭉 비주류였기 때문에 또 비주류라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조직세는 약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세론이 약간씩 형성되면서 일부 조직표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민주당 경선은 충남 지역이 선택하는 분이 대개 민주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공개되는 표는 조직표 그리고 이 조직표보다 더 중요한 게 선거인단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말 정도 되면 대략 분위기는 잡힐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말. 박 전 대변인께서는 오늘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충청 지역에서의 이재명 후보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조직 전체 여론조사 결과가 대강 한 30대 15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건 당원 중심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낙연, 정세균 후보 등 조직을 많이 다져온 분들이 많이 약진을 좀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전체 국민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면 저는 한 1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2위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10% 내외의 격차를 보이면 굉장히 이제 혼전 양상으로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10%가 좀 넘어가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의 대서론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에 있을 2차 슈퍼위크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도 이제 호남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경도된 표심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의 결과가 아마 호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고 호남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서 60%의 이제 득표를 하면서 대세를 형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전체 한 200이 넘는 선거인단 중에 한 5만 정도이지만 규모는 요거밖에 안 되지만 이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현장 생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자가 서기는 했지만 아직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뒤에 이상민 위원장이 나오면 바로 이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 2위도 상당히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이제 1, 2위가 또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위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위가 누가 2위를 차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3위도 상당히 그러니까 주목해야 3위는 되죠. 정세균 후보가 3위를 해야 되는 거죠. 조직표가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 정세균 후보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최근에 윤석열 후보 쪽에 뭐 소위 윤석열 게이트다 아니면 정치 공작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추미애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확 높아져서 지금 3, 4위는 정세균, 추미애 두 후보가 다툴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선 추미애 후보는 추격자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덜 영향을 받지만 정세균 후보의 경우는 3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래야 3위의 프로테이지가 뭐 5%냐 10%냐에 따라 10%가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독자적인 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는 대권에만 관심이 있지만 저 후보들이 이 경선 과정에서 얻는 프로테이지는 이후 대선 이후에 당권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세균 후보에게 있어서 10%가 되냐 안 되냐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심을 파악할 수 있는 또 선거가 될 수 있군요. 지금 1, 2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가 아직 단일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 인연 딱 잘라서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3위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 3위 후보가 어느 정도 이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사실은 합종 연행이 시작이 될 거거든요. 제일 관심은 사실은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인데 이거는 3위 이하 이제 나머지 후보들이 1, 2 후보와 어떤 식으로 짝을 맺느냐 이게 중요해지고 중간에 그러면은 뭐 후보를 중간에 이제 드랍하는 후보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합종 연행이 있을 수 있으니까 3위 이하 나머지 후보들도 과연 누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3위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경선 기간 내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두 후보가 계속해서 좀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명락대전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당내 다른 후보들이 원팀 정신이 사라졌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 이런 전체 충청권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네거티브는 길게 진행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전과 관련하여서는 그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자제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의 그러면 네거티브 수준이 역대 선거와 비교해서 이게 뭐 지나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경선 그때는 뭐 다 기억하실 만큼 두 분이 그때 서로 제기한 문제로 지금 안 좋은 결과를 받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도 까먹어서 그렇지 늘 1, 2위 간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넘었냐? 아직은 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와 당원들은 두 개의 가치 속에서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1, 2위 간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경선이 밋밋할 것 같았는데 흥행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긍정적인 측면인데 그러다 보니 네거티브가 가속화돼서 이미지가 다 같이 안 좋아지는 그래서 빨리 1차에서 끝내야 되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일부에서 형성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위 간의 네거티브는 앞으로 국민의힘도 경선 과정에서 대단히 심하게 벌어지겠죠. 근데 그 수준이 한계를 넘냐 안 넘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과에 따라서 1, 2, 3위 득표 차가 많지 않다면 이 네거티브가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좀 전에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최근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네. 이낙연 후보는 다소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월 10일까지 한 달여 기간인데 순회 경선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과연 후보들이 지금 결국 내가 검증을 빙자한 네거티브의 효과를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수입료 문제가 최종적인 마지막 네거티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도 사실은 5만 명, 그다음에 9월 10일 1차 슈퍼위크가 있는 데까지 하면 70만 명 가까운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전체 국민 여론과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여진다면 네네. 저는 각 후보들이 이번에 있는 마지막 제가 판단하는 마지막 이슈 외에는 네거티브에 너무 몰입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표를 개표하면서 하는 과정들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순회 경선을 충청으로 선택한 이유도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상민 위원장이 충청도라서 택했을 그래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네, 네. 어쨌든 충청도가 중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중원을 갖는 자가 전국을 갖는다. 그래서 충청도의 표심이 결국 대선 결과와에도 바로미터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하냐면 제주도에서 하죠. 네. 제주도가 또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충청하고 제주도의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나중에 선거 결과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충청도를 택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충청도가 굉장히 점잖고 속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예.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을 안 드러내고 표결 이후에 그리고 개표된 이후에도 마음을 안 드러내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로 보안도 철저하게 되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혹시 뭐 후보들의 어떤 지역과 겹치지 않는 그런 지역을 고른 것도 있을까요? 그것도 고려했을 수도 있는데 역시 그런 것보다는 제주도 아니면 대개 시작을 보면 제주도 아니면 충청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충청도의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네. 때문에 충청에서의 영향력이 충청도가 사실은 전체 결과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청에서 시작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네. 지금 충청에서의 결과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관건은 역시 호남인데 네. 60만 이상의 이제 16만 정도로 좀 추산이 됩니다만 대의원 수를 당원 수를 갖고 있는 호남에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청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가 중요해지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번에 충청에서의 결과가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국민 상대 여론조사랑 결과가 비슷하다면 네. 1위인 이재명 후보의 대선이 크게 힘을 받을 거고 예. 그렇지 않은 의외의 결과, 그다음에 굉장히 1, 2위 순위가 전 박빙이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호남 표심이 본격적으로 좀 움직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한 달여 남은 민주당 경선이 본격적인 이제 경랑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거로 예상됩니다. 예. 예. 이제 잠시 뒤에 뭐 현재로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한 1분 30초 뒤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전체 선거인단 수 그리고 그 안에서 투표자 수 그리고 투표율이 나오고요. 그리고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가 이제 각 후보별로 발표가 되고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유선번호 신청 선거인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고 최종 득표율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금 한 1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지금 뭐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어쨌든 개표는 그렇죠. 지금 5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하다 보면 네. 뭐 이렇게 숫자 이 검증을 여러 번 합니다. 이게 혹시 막 네. 너무 막 치열해서 그런 건 아니고 원래 되는 그런 대로, 건 예. 아니고 이건 계산하는 거고 사실은 대부분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네. 오류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결과를 놓고 확인하는 절차들을 계속 거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 길지는 않겠죠. 네. 예. 지금 현장 보면 분주하게 좀 그 현장 스태프들이 움직이는 걸 보아서는 예정대로 뭐 곧 발표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개표는 5시부터 시작이 됐고 한 50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진행된 대전 충남 지역의 대의원, 권리당원, ARS 온라인 투표 그리고 이날 현장 투표를 더해서 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박 전 대변인, 이게 지금
단어가 좀 많아요. 선거인단의 권리당원, 대의원, 일반 당원 많은데 복잡하죠? 예, 각각 시작이- 어떻게 다른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당비를 낸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들을 권리당원이라고 표현하고 네. 이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대의원단을 모아서 대의원으로 따로 별도로 추출합니다. 네. 예, 이제 이상민 위원장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 곧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들어보시죠.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 충남 개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에 대전 충남 권리당원과 국민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과 3일에는 권리당원과 국민 일반 당원 중 온라인 투표 미투표자를 대상으로 강제 ARS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합동연세례가 있는 오늘 온라인 강제 ARS 투표 미투표자들에 대해서 또 자발 ARS 투표를 대의원과 국민 일반 당원 중 유선전화 신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곳에서 현장 투표소를 만들어 투표를 시행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개표 결과에 대한 공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각 투표 방식별 투표율 그리고 후보별 득표율을 발표한 후에 마지막으로 최종 합산 득표율을 발표하겠습니다. 결과 발표는 기호순대로 진행을 합니다. 개표 결과를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께서 발표를 해줄 텐데요. 먼저 무대 위로 모시고요. 5분의 후보님을 저희가 같이 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대 위에 조심해서 올라와서 같이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 충남 지역 합동 연세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개표 결과를 민병덕 선관위원께서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 결과지 전달과 함께 발표하실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 충남 지역 본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이상민입니다.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또 후보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투표는 지난 8월 31일 화요일부터 9월 4일 오늘까지 진행된 대전 충남 지역의 본경선 투표 결과입니다. 투표는 대전 충남 지역 선거인단 분들이 1인 1표로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는 발표는 먼저 대전 충남 권역의 전체 선거인단 수, 투표자 수, 투표율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국민 일반 당원 선거인단 중 유선전화 신청으로 선거인별로 각 후보자의 득표수와 득표율을 기호순으로 발표하고 최종 집계 결과를 그 다음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전 충남 권역 본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득표수 13,685표, 득표율 55.21%. 2번 김두관 213표, 득표율 0.86%.
3번 정세균 득표수 1,827표, 득표율 7.37%. 기호 4번 이낙연 득표수 6,748표, 득표율 27.23%. 기호 5번 박용진 득표수 621표, 득표율 2.51%. 기호 6번 추미애 1,691표, 득표율 6.82%입니다. 다음 유선전화 신청 선거인 투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3표, 득표율은 37.50. 2번 김두관 0표. 그리고 기호 3번 정세균 1표, 12.50%. 기호 4번 이낙연 4표, 50.00. 기호 5번 박용진 0표. 기호 6번 추미애 0표입니다. 다음 대전 충남 권역 전체 선거인단 수는 52,820명입니다. 투표자 수는 그중에 25,564명입니다. 투표율은 48.40%입니다.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324표, 득표율 42.02%. 기호 2번 김두관 1표, 득표율 0.13%. 기호 3번 정세균 득표수 175표, 득표율 22.70%. 기호 4번 이낙연 255표, 득표율 33.07%. 기호 5번 박용진 득표수 3표, 득표율 0.39%. 기호 6번 추미애 13표, 득표율 1.69%. 이제 대전 충남 지역 최종 전체 집계 결과를 기호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14,012표, 득표율 54.81%. 기호 2번 김두관 214표, 0.84%. 기호 3번 정세균 2,003표, 득표율 7.84%. 기호 4번 이낙연 7,007표, 득표율 27.41%. 기호 5번 박용진 624표, 득표율 2.44%. 기호 6번 추미애 1,704표, 득표율 6.67%.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 충남 지역 본경선 투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 국민 또 당원 동지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현장 연결해서 이상민 선관위원장의 발표 함께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최종 집계 결과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가 54.8%, 김두관 후보가 0.84%, 정세균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정세균 후보가 7.84%고요. 이낙연 후보가 27.41%를 득표했습니다. 박용진 후보가 2.44%,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6.67%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계속 그래픽으로 정확한 정보를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네. 이걸 참고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질문을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일단은 과반을 넘어선 거죠, 54.8%. 예. 이 54.81%는 사실 이재명 캠프 내부에 취재를 해보니 많으면 51, 2%를 예상한다고 했어요. 그걸 뛰어넘은 거고, 이게 첫 경선이고 이게 충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충남은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의 조직표가 많은 곳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민주당 당원들께서 두 개의 가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의외로 경선이 흥행하려면 예. 경쟁이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과 네거티브가 심해지면서 민주당 전체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빨리 1차에서 50% 될 후보를 밀어주고 그만두자. 근데 충청도에서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세로는 보다 굳건해질 거고 네.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계속해온 네거티브가 좀 안 먹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충청도에서 가장 많이 먹힐 거라고 예상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정책 선거에 집중하게 되고 예.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세론에 힘입어 예. 이제 앞으로 기본 시리즈를 계속 밀고 나가면서 본선 준비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대세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박 전 대변인께서는 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중요한 격차로 10%포인트를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54.8%대 27.4%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 어떻게 좀 보실까요? 27%포인트 비슷하게 예. 그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이재명 후보 쪽의 표썰림 현상이 좀 있었는데 네. 2배 정도 나네요. 예, 결과적으로 이게 앞서 제가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일반 여론조사가 한 30대 15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랑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인단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들 여론조사도 같이 가고 있는 추세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재명 지사의 이 대세론이 이전 더 힘을 좀 받을 것 같고 네. 이 결과가 9월 12일 있을 1차 위크에도 일반 선거인단이 많이 대규모로 이제 참여하는 슈퍼위크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결과적으로 당원수가 제일 많은 예. 호남에서의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10월 10일 이후에 결선에 대한 것도 조심스럽게 이 결과에 따라서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 그 밑 하단부에 지금 투표 결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4,012표, 54.81%, 이낙연 후보가 7,007표로 27.41%, 한 2배 정도, 좀 곱하기를 해보면 딱 2배 정도가 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당심이 중심이 된 투표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민심이 많이 들어가는 국민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의 특징이 대세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바닥 대세는 네. 이재명 후보에게 기울어졌다는 취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되게 언론에 드러나는 건 이낙연 후보 쪽이 더 많이 언론에 노출되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대의원에서는 비교를 해보시면 대의원에서는 사실 약진했고 왜 현장 투표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마지막에 네네. 거기 보면 수가 작기는 하지만 열성 지지층 이낙연 후보에게 소수지만 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낙연 캠프는 앞으로 그런 현장에서 나타나는 열성 지지 와는 거리를 좀 두고 네. 그러니까 보다 좀 넓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선거 예. 캠페인이 필요해진 시점이 아닌가 중도층을 싶습니다. 겨냥하는. 예. 저희 지금 계속해서 화면 하단에 그 결과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결과 발표 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 3위를 누가 어느 정도의 그렇죠. 지지를 얻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7.84%의 득표를 얻었거든요. 이 비중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사실은 충청도에 공을 많이 들여왔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7.84%는 정세균 후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다소 낮은 지지율 득표수를 보이고 있는 거라서 정세균 후보가 향후 이전 이낙연 후보나 등을 통해서 이제 단일화의 압박을 좀 많이 받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후보의 선택이 어디까지 갈지 좀 지켜봐야 될 듯하고 정세균 후보, 추미애 후보, 박용진 후보 등은 사실은 그 여야 후보군을 쭉 나눴을 때 일반적인 지지도율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온 결과는 정세균 후보가 7.84%, 추미애 후보가 6.67%인 반면에 박용진 후보는 2%대, 네. 김두관 후보는 그보다 더 낮은 뭐 이런 상황이라서 예. 민주당 내에서의 이제 향후 합종 연행이나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질
이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된다. 예. 그리고 이 친문이 사실은 좀 분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현상으로만 보면은 저는 뭐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많이 몰려간 듯한 느낌인데, 네네. 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하고의 대립각을 세워오면서 강성 친문으로부터 이제 지지를 많이 받고 거기에 강성 발언을 또 많이 했던 추미애 후보도 의외로 6.67%면은 공고한 표가 좀 다소 있지 않았나라는 이 결과를 조금 분석해 볼 수 있을 듯해요.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와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현재 1.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굉장히 강한 친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잠깐 말씀드리면 이 여론조사 결과로는 합종 연행이 의미가 없다. 이미 과반을 넘었고. 네, 이미 과반을 넘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2위 후보와 3위 후보가 손을 잡아서 1위 후보를 이길 수 있을 때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인데 별로 시너지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완주할 거라고 봅니다. 애초 박용진 후보의 목표는 후보가 되는 것이기보다는 민주당에 나도 있어. 나 박용진이 있어서 민주당이 중도를 확장할 거야. 이런 메시지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갈 거라고 보고, 또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낙연 후보하고는 워낙 그 스타일도 다르고 대립각을 세워와서 단일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계속 아까 박정하 전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그 정세균, 이낙연 두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단일화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그 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갑자기 뭐 연결해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현장 연결해 보죠. 지금 후보들의 소감 발표, 백브리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소감 발표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과는 200만 선거인단 중에서 6만 명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시죠. 거의 다 답을 드렸죠? 네, 고맙습니다. 뭐 한 번 더 해요? 왜 한 번 더 해야지요? 질문 주시죠. 대전 충남 당원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메꾸겠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200만 선거인단 중에 600만 명의 선택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예. 질문 주시죠. 있으신가요? 거의 뭐. 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기대치 못한다는 네, 말씀. 이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말씀 속에 저의 심경이 다 녹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식적인 지금 그 순회 경선은 끝났고 이제 보통 이제 언론사 기자들과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뭐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얘기도 듣고 그런 지금 소감을 발표한 것인데 조금 헷갈리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거인단이 50만이 조금 넘는데 200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3차 선거인단은 아직 다 최종 마감이 안 됐어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180만 정도 규모, 그래서 충분히 220만 이상을 좀 넘어갈 듯한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지금까지의 결과를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청에서 사실은 이낙연 후보가 많이 그 접근을 할 거라고 기대를 내부적으로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나와서 향후 인전 이낙연 후보 측 캠프 내에서 남은 당내 경선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건가 이런 것도 뭐 좀 지켜봐야 할 대목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2위를 차지한 이낙연 후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셔야죠. 근데 기자들이 참 짓궂죠.
보통은 그냥 이럴 때 1위 후보를 하고 마는데 굳이 2위 후보를 저렇게 해서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정말 기자들이 짓궂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나와 있는 6분의 후보들이 경륜과 국정 경험과 오랜 정치 경험 등을 볼 때 좋은 후보들이세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면 저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위 후보는 1위 후보를 흔들고 네거티브를 할 때 1위 후보의 표를 가져온다고 그 선거 공학적인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본인한테 어울려야 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에게 만약에 네거티브가 어울린다면 그게 플러스인데 네. 이낙연 후보는 품격 그리고 경륜 국정 수행의 오랜 경험 이런 네네.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어울리는 포인트를 잡아서 나가면 저는 뭐 얼마든지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들이 그 소감 발표,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대로 또 현장을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잠시 뒤에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으로 지금 소감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그 장면 또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첫 결과에 일단 이낙연 후보는 결과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앞으로 과정이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해볼 수 있는 과정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낙연 후보가 어떤 전략을 또 할 수 있을까요? 그 여야 뭐 일단은 이제 여당 민주당은 한 달여 정도 지금 남은 상황에서 첫 결과가 나온 거고 국민의힘은 이제 사실은 시작이잖아요. 근데 여야 모두 통틀어서 조금 이번 대선이 좀 아쉬운 거는 어떤 후보건 뭐 이재명 후보 물론 기본 시리즈는 내놨습니다만 그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족했던 부분, 본인이 소명하지 못했던 부분 뭐 이런 것도 좀 나오는데 네네. 과거 뭐 노무현 대통령의 뭐 행정수도 이전이나 아니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슨 한반도 대우나 이렇게 큰 메가 이슈 정책적인 메가 정책에 대한 것들이 좀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동안 검증 네거티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이낙연 후보가 좀 다소 하락하는 이런 결과가 지금 현재 결과치로 보여졌는데 예. 남은 기간 동안 저는 국민들한테 필요한 거에 대한 소구력 있는 무언가를 좀 찾아서 이낙연 후보도 최선을 좀 다하는 모습이 있으면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뭐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좀 이릅니다만은 이번 대통령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바라는 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 듯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소감 발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겸허하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본선 경쟁력을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하늘로 알고 또 우리 당원을 우리 민주당의 주인으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국가와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우리가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시죠. 그 이낙연 후보 지지자분들은 여전히 그 무료 변론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시고 오늘 갑자기 현장 상황들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잔칫날이니까 잔치 얘기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제가 살아남았겠습니까? 그건 다 적법하게 또 실제 변론하신 분들은 다 지급했어요. 네. 하나만 더. 오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캠프 내에서 원래 분석을 하고 계셨고 그런 거를 살짝 말씀해 주시면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캠프의 분석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분석 능력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맞히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명확한 예측은 못했습니다. 약간 우세한 정도 아니겠냐 했는데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지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은 캠프 과반을 예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거는 제가 우리 캠프 요원들이 하도 많아서 평균치를 내긴 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보님 그러면 그 과반에 넣는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이유 비결은 뭔지하고요. 그 향후의 전략은 이제 어떻게 가져갈 생각이신지 좀. 네.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보통은 머리 하나, 눈 두 개, 귀 두 개, 입 하나로 생각하고 말하고 듣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1억 개의 눈과 귀, 5천만 개의 입으로 말하고 들으시고 또 보십니다. 5천만 개의 머리하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단 한 명의 개인들의 판단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을 지도한다 라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지도자라고 표현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조 시대에도 우리 백성이라고 불리는 소위 피지배 계층 민중들조차 하늘로 모시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1인 1표의 국민 주권 국가에서 저는 우리 주권자들의,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집단 지성을 언제나 믿었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일들에 최대한 집중해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조직으로나 또는 정치적 후광이나 어떤 정치적 자산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아마도 제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일꾼으로서 제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작은 성과들이나마 많이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의 삶, 또 우리 성남 시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했다는 그 점에 대한 저는 포상이다, 격려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우리 주권자들께서 맡기신 일 한순간 헛되이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잘 수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감 발표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조금 남으셨어요? 저는 그 대목이요. 지도자라고 보통 표시하지만 지도자의 머리 하나로 5천만 국민들의 5천 개의 머리와 귀와 이런 거를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은 다소 의외의 결과였나 봐요. 왜냐하면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아마도 한 49%, 50% 예상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주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고마워하는 느낌이네요. 생각보다 더 나은 거군요. 네, 그 느낌이. 이렇게 각 캠프에서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샘플 조사를 해보죠.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45에서 50이다 이렇게 예상했고 많아야 51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꾸로 이낙연 후보 캠프나 정세균 후보 캠프는 조금 높게 잡았는데 그거보다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태도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네요. 예. 그리고 지금 질문 과정에서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사를 또 써야 되니까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무료 변론 논란 가지고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다 실제 그 재판을 하신 분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이 얘기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지금 백브리핑하면서 얘기했던 걸로 다 소명이 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의 결과가, 오늘 결과가 집단지성이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국민들은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재명 기사 당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선 경쟁력에 대한 각 진영의 판단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 양당의 후보가 그러니까 이번 대선 뭐 극단의 이제 양당 후보의 대결이 될 거고 진영 대결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 그래서 양당이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지금 당내 경선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본선에 가서 이제 두 후보 정도가 굉장히 치열하게 대선을 앞두고 각축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무로비론 같은 경우는 집단지성이라고만 해석을 할 수 없는 분명히 소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당원들이 많이 판단하는 것처럼 역시 국민의힘도 결과적으로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네. 그런 게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후보를 선택하는데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민주당의 지역 순회 경선의 첫 승자가 나왔습니다. 순회 경선 그 대전 충남 지역의 결과까지 실시간으로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야권의 대선 구도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전국의 대형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불리한 사건 고발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대검의 간부라고 하는 것은 총장과 그 소통을 해가면서 일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거는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모든 거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무슨 손검사하고 이 손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뭐가 자료라도 있습니까? 그걸 내놓고 뭐 얘기를 해야죠. 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그 뭐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일단은 지금 뉴스버스를 통해서 지금 보도가 나온 건인데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 해명하는 것처럼 아직은 보도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있었던 것처럼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그 전에 보면은 뭐 총풍, 병풍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네. 결과적으로는 그 실체가 많이 드러나진 않았는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블랙홀 정도의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네. 정제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고 이에 관련됐다고 지목되고 있는 손중성 검사 그리고 김웅 의원도 저는 일단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찰도 지금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인데 저는 뭐 크게 복잡한 건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지금 뭐 SNS를 통해서 뭐 어떤 판결문 포함해서 고발건이 전달이 됐고 이게 어디로 흘러갔던 것들은 금방 찾을 수 있는 건이거든요. 예. 저는 일단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 그다음에 자세한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국민적인 판단을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감스럽지만은 민주당 지도부 내지는 중진 의원, 그다음에 대선 주자들도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좀 차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사람들도 지금 연락이 안 되거나 혹은 뭐 의사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정리해서 무언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빨리 더 일이 혼란스럽게 전에 빨리 정리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연루가 됐다면 정말 큰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이런 의혹을 만든 측에서 국민적인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식이든 관련자들의 설명,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 전 의원님께서는 윤 전 총장 측의 이런 대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제가 화면을 볼 때마다 좀 거북합니다. 저 마이크 잡고 저렇게 화내실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는 예를 들면 이진동 기자에게 화를 내는 건지 김웅 의원에게 화를 내는 건지 뭐 그거를 국민은 알 길이 없습니다. 저 마이크는 국민을 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저렇게 벌개져서 화를 내시면 국민들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점이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일부가.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표 공작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럼 이걸 윤석열 후보식으로 대받아치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게 밝혀지면 다 정치에서 물러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응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선은 사실 확인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 국민들께서는 어쩌면 이 의혹 자체보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야권 1위 후보가 어떻게 의연하게 대응하고 그러니까 사리분별력 있게 행동하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혹이라는 건 어쩌면 아무리 풀어줘도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 공작이라고 몰아붙여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이유가 뭐냐면 주인공들을 보세요. 이진동 기자 TV조선 출신이세요. 이분이 민주당과 가깝겠어요? TV조선. 그다음에 김웅 국회의원 이분이 민주당과 가깝겠습니까? 검찰 출신이죠. 예, 그리고 손준성 그 정책관도 이분이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지. 이분들을 대상으로 민주당이 공작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태도는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태를 이렇게 더 키운 분이 김웅 의원이신데요. 이진동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에 연락을 했을 때 당황하면서 준성이랑 얘기를 했는데 내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공익 제보다 수없이 많은 제보가 있었고 전달할 건 전달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잠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단속해야 될 건 김웅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말이 바뀌었는지. 예. 그리고 본인이 썼다고 얘기한 부분은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됐는데 네네. 왜 이걸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하시는지. 주인공들이 다 그쪽인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이런 얘기는 좋은 축구에서나 하는 거고요. 예. 이 상황에선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사실 여부에 따라 겸허하게 대응하는 게 좋고, 제가 거북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후보가 마이크 잡고 국민들 앞에서 화내는 것만 안 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면 제가 이런 상황이어도 사실은 화가 날 것 같아요. 뭐 억울하다면? 억울하니까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다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는 윤석열 후보 말씀하시면 저는 민주당도 차분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차분해야 되고 당사자들도 차분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분하게 해서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정치적 판단을 국민들한테 받는 게,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을 다 지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 사실관계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가장 이제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추정하지 않고 그냥 사실관계만 놓으면 그 고발장이 일단 나온 거고요. 거기에 이제 뭐 빈칸이 있는 그 부분들이 있는 것들 확인하셨을 그렇죠. 거고, 그리고 이제 검찰 자료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자료도 지금 같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만 놓고 지금 일단은 현재 놓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무감사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당사자들 출석시켜 현안 질의하겠다. 지금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죠. 법무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사실관계 밝혀질 수 있나요? 국민의힘의 감사로 사실이 밝혀지지 않겠죠. 그거는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때 문서가 나간 경로를 추적하겠다고 똑같은 거고 내용 파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이게 총 200페이지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고발장은 19페이지고 나머지가 자료가 첨부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 자료에는 판결문도 있는데 판결문은 아무나 구할 수가 없는 판결문이고,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뉴스버스에서 추가 보도를 하겠다고 하니 뭐 다음 주 안으로 뭐 어느 정도의 결론은 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고발장이 특이한 것은 피해자가 김건희, 최은순, 한동훈 이렇게 피해자가 적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디다 했냐면 대검 공공수사부.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곳을 찍어서 고발한 것도 특이한 것이라 이건 뭐 논란은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속도를 내야 될 건, 법사위는 사실 국회라는 건
팩트를 밝히기보다는 정쟁의 장이 되기 쉽잖아요. 쉽지는 않나요?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 경우는 워낙 전 사실이 아닌 말을 안 해서 예. 자료로만 말을 해서 예. 뭐 그렇긴 한데 예. 그 자료를 제시해도 상대방은 정쟁화시키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요. 저는 가장 효율적인 게 대검이 감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검 감찰. 그래서 대검 감찰이 속도를 내면 네. 일단 팩트 체크는 좀 될 것 같고 국정조사나 뭐 이후는 그건 뭐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도 뭐 그 부분엔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결과가 잘 안 나올 거다. 그렇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지금 나온 거지만 국민의힘에도 굉장히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진작에 후보 검증단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도 동의하고 네.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최대한 이 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거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에서는 정치적 공방과 논쟁만 많이 될 거고 네. 검찰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내부감사가 빨리 나오는 게 왜냐하면은 그 200페이지 안에 대부분의 판결문 같은 경우는 검사, 판사, 당사자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루트로 나왔는지 그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손 검사를 통해서 김웅 의원을 갔는지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빨리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해서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예. 옳지 않나. 그래야 일이 그다음에 풀려 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주도 이제 계속 뭐 후속 보도 관련해서 후속 보도도 있고요. 이제 민주당 경선도 있고 참 아주 흥미로운 또 한 주가 또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관심 가지고 또 뉴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